마음을 다시. 예. 이제부터 인생 상담 들어갈게요. 인생 상담은요, 주일 저녁 8시까지, 8시 전에 텔레그램으로, 망치부인 텔레그램으로 그 인생 상담이란 제목을 달고 내용을 쭉 쓰셔야 돼요. 8시 이후엔 안 돼. 그럼 8시 이전에 들어온 것들 중에서 망치부인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들로 인생 상담을 해드리는 거예요. 텔레그램이 뭐예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텔레그램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나와요. 일종의 카톡 같은 거예요. 예. 내가 왜 텔레그램을 쓰냐 하면 우리나라 카톡은 국정원이 계속 들여다봐요. 예. 우리나라 카톡을 국정원이 계속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텔레그램을 사용해서 시청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예. 자, 업들은 하고 가나? 예, 3130분의 업 감사드립니다. 예. 업 안 하고 도망간 인간들아, 오늘 밤 난처한 일을 겪을지어다.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야.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이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조심하자고 얘기하는 건데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니네는 조심하자고 얘기하지 그걸 국정원이 투표하지 말자라고 쓰고 다닌다고.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 니네는 그 뭐 정신 차려서 투표하면 지키자는 얘기예요 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그 얘기를 가지고 국정원은 투표하면 뭐 하나 쓰고 다닌다고. 그러면 어린애들이 그 5월 초에 놀러 가면서 그 명분으로 투표하면 뭐하냐 그러고 놀러 간다고. 이 또라이들아. 그렇게 2%만 빠져도 대선은 지는 거야. 머리는 장식용으로 달고 다니니? 나 마음이 진정돼야 인생 상담을 할 수 있어. 어? 내가 마음이 진정돼야 인생 상담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이 개표 부정론으로 지금 쟤네들이 노리는 게 5월 초에 장기 해외여행 가라. 그리고 투표할 필요 없다. 그 명분 주는 거예요. 젊은 애들 해외여행 가라고.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다. 투표해봤자 조작할 텐데 뭐 이따위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조심하란 얘기야.
특정 후보 언급해서 블랙. 내가 지난주엔 그래 일주일 전에 얘기했을걸? 개표 부정론이 곧 나올 거다. 그지? 내가 일주일 전인가 열흘 전에 얘기했잖아. 개표 부정론이 곧 나올 거다. 어떻게 이것들은 예측이 한 번도 벗어나질 않아. 그죠? 투표할 필요 없다는 얘기 나오죠? 투표할 필요 없다는 얘기도 나올 거야 아마. 지금부터 댓글에 그놈이 그놈이다 그 얘기하고 투표할 필요 없다. 투표하면 뭐 하나 그 얘기 나온다니까. 그 사전 투표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게 세 가지 시리즈야. 그 국정원 네트워크에서 하는 짓이에요. 예. 그거 어떻게 아냐고요? 14년 동안 지켜봤다니까. 14년 동안 이것들이 인터넷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날마다 그것만 들여다봐봐. 그럼 다음 수가 보여. 아, 이제 요 얘기 할 때가 됐구나. 자. 오늘은 인생 상담이 잘 안 될지도 몰라. 내가 마음이 지금 분노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인생 상담 들어갑니다. 30살 사회초년생 여자입니다. 제 고민은 직장에서 저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력이 높고 장학금 수상 경력이 있다 보니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똑똑해서 빨리 배울 거라는 생각에 일을 자세히 가르쳐주지 않고 골칫거리라고 느끼는 일을 개선해 보라며 넘깁니다. 하지만 저는 손도 느리고 센스가 없어서 결과물이 허접할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전 싹싹한 성격도 아니고 눈치도 없어서 다른 신입들은 이쁨 받고 다니는데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직 수습기간인데 어떻게 하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예. 최연수 세무사가 또 뭐라 그랬는데. 그 개표 부정 얘기했어요? 그냥 강퇴시키세요. 예. 네. 그냥 강퇴시켜요. 예. 개표 부정 얘기하면요, 매니저님들 그냥 강퇴시키세요. 예. 자, 이런 경우, 여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 이거 심각한 문제야. 예.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많은 우리 직장을 구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짜증나는 케이스죠. 학력이 높아. 장학금도 많이 받았어. 수상 경력이 있는 데다가 취업도 됐어. 그래서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살짝 바꾸면 여러분들이 어딘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 갔어. 심지어 무슨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이 좋으면 넌 잘할 거야. 잘 안 가르쳐 주는 경우 있죠. 그죠? 예. 무슨 매장에 가서 그 판매하는 영업일이라도 시작을 했는데 아르바이트 시작했는데 선배들이 잘 안 가르쳐 주는 경우, 이런 경우예요. 예. 자, 이런 경우는 첫째,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 요거는 지금 기죽이려는 거야. 예. 이분한테 지금 이제 이 회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는 뭐냐면 기를 죽이려는 거야. 네가 학력이 좀 높다 이거지, 상 좀 타봤다 이거지, 한번 개고생해봐. 요런 심리로 지금 못돼 처먹은 선배들이 기를 꺾는 중이에요. 자, 이럴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끝까지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일 거다. 그러면 부러져. 그러는 거 아니야. 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팍 굽히는 거야.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보 컨셉으로 가야 돼. 예. 이게 자기가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그래서 서울대생들이 대부분 보면 약간 좀 어리버리하게 굴어. 이게 보면 명문대생들이요, 실제로 어리버리하게 굴어요. 그리고 막 그렇게 자기 학력 얘기 안 해. 왜? 학력 얘기하면 상대방이 딱 긴장하고 그 경계심을 갖게 되면, 그 라이벌 의식이 나오게 되면 업무에 도움이 안 되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학력이 좋고 스펙이 좋을수록 딱 숨겨. 그리고 되게 어리숙한 척해. 그래서 상대방의 뭐라 그러나 경계심을 푸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삶의 지혜예요. 본인들이 좀 남들보다 좀 좋은 스펙을 갖고 있다면 어리숙한 그 스펙으로 가는 게 제일 필요해. 어리숙한 자세. 그리고 자주 물어봐야 돼요. 먼저 고개를 숙이고 먼저 깍듯이 인사하고 선배님들한테 딱 커피 한 잔씩 돌리면서 아주 막 가르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먼저 다가가는 게 필요해요. 신입들이 해야 되는 건 적극적으로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야. 만약에 선배들이 안 가르쳐주면 친구한테 물어보고, 친구도 안 가르쳐주면 바로 윗선배 말고 그 윗선배한테 물어봐야 돼. 자꾸 물어봐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뭘 먼저 하려고 하기보다 관찰을 해야 돼요. 예.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관찰을 해야 돼. 자, 이분이 가져야 될 자세는 첫째, 일단 어리숙한 자세. 너무 나는 좀 있는 여자야, 난 여자야. 그런 자세를 버려야 돼. 자신의 부족한 면을 그대로 드러내세요. 예, 자신의 부족한 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제가 일을 잘 못해서요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자꾸 물어봐야 돼요. 선배들한테 자꾸 물어보고 동료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자존심을 버려. 나이 어린 동료들한테도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 직장 생활을 빨리 할 수 있고요. 괜히 아는 척하고 안 물어보면 안 돼. 먼저 물어봐야 돼. 그리고 세 번째, 관찰력을 키워야 돼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보고 배워야 돼.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보고 배워야 돼. 그러니까 낮 동안에 먼저 사람들이 일하는 걸 쫙 보고, 그리고 자기 일을 밤에 하더라도, 지금 이제 수습 기간이잖아요. 남들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 선배들이 일하는 모습을 먼저 보고 배워야 돼. 그리고 궁금한 건 딱 체크해놨다가 선배가 딱 쉬는 시간일 때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딱 물어보면 그 선배가 자기를 관찰했고 자기를 칭찬하는 거잖아. 그러면 대부분 가르쳐줘요. 예. 그래서 이제 관찰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하다. 물어보고 관찰하고 물어봐라. 그리고 좀 어리숙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라. 친근한 모습을.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돼요. 예.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돼. 어떻게 보면 님은 다른 사람보다 재능이 많아서 공부도 잘했고, 그리고 남들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많이 할 기회도 얻었어. 그러면 님은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지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이 어려운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어디부터? 맨 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배워가야 돼요. 그 어려운 일들 맡긴다 그래가지고 짜증을 낼 게 아니라 쉬운 일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돼. 빨리빨리 성과물을 내려고 하지 말고 이 그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하나 배워야 돼. 정말 똑똑한 사람은 하나를 가지고 10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 그 사회 초년병이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보다 5번째 어떤 자세?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 잘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먼저 사표 쓰지 않는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 어리숙한 자세, 그 다음에 깊이 관찰하고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예, 잘릴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뻑하면 내 길이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런 생각 쉽게 하지 마세요. 나는 그래. 어딜 가든 거기서 최고가 돼야 그 다음에 인생의 최고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내 것이 아니야. 이런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못 봤어. 직장을 자꾸 옮긴다 그래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도 못 버티면 다음에서도 못 버텨. 결혼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하고 못 견디면 다른 사람하고도 안 되는 거야. 이혼이 답이 아니야. 왜 이혼을 하게 됐는가를 깊이 고민해야 되듯이 내가 왜 이 일을 못하는가를 깊이 고민해야 돼요. 여기서 성공 못하면 당신 루저가 되는 거야. 여기서 무조건 성공해야 돼. 그래서 스카웃돼서 간다. 그런 각오를 갖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도움이 안 됐다면 미안합니다. 다음은 너무 긴데 이렇게 길면 안 돼요. 아이 셋 키우는 애기 엄마. 10년 동안 여기저기 이사 다니고 집을 사게 됐다. 신혼 초 부모님께서 감사하게 전세금을 보태주고 그걸 발판 삼아 둘이 열심히 아끼고 돌려 마련. 그 위로 이제 손위에 시아주버님이 있다. 부모님이 둘 다 똑같이 결혼할 때 보태주신 걸 저희는 조금씩 늘렸고 손위 아주버님네는 사업한다고 모두 말아먹었고, 그런데 저희가 집을 사고 난 후 아주버님네도 집을 사야겠다며 부모님께 말씀드린 모양.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이 있긴 하지만 어머님이 세 받고 계신 집을 팔아 집을 살 모양. 저희 부부는 너무 안타까워요. 몸도 안 좋으신 부모님이 일까지 하시는데 몇 년 후 연세가 더 많으실 땐 더 이상 일을 못할 때 대비해서 갖고 계신 집인데 하고요. 어머님 입장은 힘들게 사는데 보태줘야지 이고, 저희는 서운해도 일단 어머님이 갖고 계셔라 이고, 아주버님은 저희에게 한마디 논의도 없는 상황. 저희가 설득해서 대출받는 방법으로 하고 어머님을 받고 계신 건 그냥 계속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려도 안 들으세요. 형제끼리 동서지간 이러다 서먹할 것 같아요. 모른 척 아무 일 없는 척 해야 될 걸까요? 한마디 해야 할까요? 형네는 월세 살면서 애들 옷이며 명품 가방이며 갖고 다니는데 저로선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내 힘으로 할 생각 안 하고 일단 부모님께 손 벌리는 일 것도 얄밉고요. 제가 아직 철이 없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시골 어른들은 장남이 최고잖아요. 그럼 어머니 마음을 이해 못하는 철부지라 그런가 싶고, 신랑은 수없이 우리 줄 생각 말고 엄마 갖고 있다 힘들지 않게 사셔라. 병원비 크게 나오면 내가 애새 키우면서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냐고. 우리 안 줘도 서운하지 않으니까 일단 갖고 계시라고 하는데 잘 안 들으세요. 어떻게 해야 현명한 태도일까요? 혹시 소개된다면 지역명은 빼주세요. 지역명을 썼나요? 자, 일반적인 경우죠. 네, 요런 거 일반적인 경우예요. 예, 대부분 이제 이런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자, 부모님이 큰아들을 너무 허세로 키운 거죠. 그래서 직장 생활 못하고 사업한답시고 맨날 말아 드시는 거죠. 말아쳐 드시는 거죠. 예, 특히 이런 장남들 중에 이런 분들 많아요. 예, 어딜 가서도 회사에 적응을 못하고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다. 큰일 할 사람이다. 이러면서 꼭 사업한답시고 그 빚을 얻어가지고 말아 쳐드시면서 식구들 해외여행 보내고 명품 가방 사주고 꼭 그런 짓거리를 해요. 그래서 이 그 말아 쳐드신 직장의 직원들이 나중에 인스타그램이나 저기 페북 들어가 보면 월급 밀린 사장님네 사모님이 해외여행에서 뭐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이러면서 파리 에펠탑 밑에서 사진 찍어봐. 눈이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사장이 칼 맞고 그래요. 꼭 이 그 사업한답시고 집안에 손 벌리는 인간들 꼭 있어. 그런 인간들이 문제야. 예, 아주 못돼 처먹었죠. 무능하면서 또 허세는 있어가지고 혹시 여러분이 그러세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예,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근데 꼭 그런 형제 밑에는 아주 실용적인 아들이 있어. 꼭 둘째들이 더 똘똘해. 그러면 어떻게 보면요, 이 형이 평생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둘째 때문이에요. 둘째가 너무나 잘났어. 얘는 남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지 일 잘해. 똑같이 줘도 그걸로 막 돈도 잘 벌어. 그러면 형은 동생보다 나은 형이 되고 싶어서 계속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형의 그 모습은 동생 때문이야. 동생은 내가 알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일 벌린 건데 내가 무슨 잘못이에요? 잘못이에요. 형이 그렇게 그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나만 잘 살았잖아. 그죠? 예. 그리고 지금도 아주 현실적으로 부모님 집 팔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 동생에 대한 컴플렉스예요. 그리고 이게 명품이나 이런 거 자꾸 사들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감 없는 사람들, 자존감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걸 사요. 예. 월세를 사는 이유도 그 돈으로 전세를 살면 되잖아. 뽀대가 안 나거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큰 집은 자존감이 너무 없는 집이야. 예. 자존감이 너무 없어서 끊임없이 자기를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대로 아셔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 원인은 이 동생이 그 형을 불쌍히 여겨야 돼. 형 부부를. 형 부부를 좀 불쌍히 여겨야 되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 아무리 부모님을 말려도 시골 부모님들은 집 파십니다. 예. 집을 파시는데, 자, 여기서 현명한 방법은 그 동생분이 집 판 돈을 모두 주시게 하면 안 되고, 예. 뭐라 그러나, 부모님, 그러니까 가족회의를 하셔야 돼요. 가족회의를 해서, 부모님이 나중에 병 드셨을 때, 우리는 병원비 못 냅니다. 아니면 집을 파셨을 때, 집을 깨끗이 파시고 반반 주십시오. 그래서 부모님의 나머지 절반이라도 저축을 해두세요. 그래서 그 돈으로 나중에 그 부모님의 병원비 낼 때 그 돈을 내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다. 예. 그리고 집을 사고 싶으면 첫 번째,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라. 집을 사고 싶으면 부모님 집 팔아서 부모님이랑 합쳐라. 그걸 첫 번째로 요구하세요. 부모님 집 팔아서 부모님 따로 살고 지네 따로 살고 그렇게 이기적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집을 팔아서 부모님 집으로 들어와라. 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못 듣겠다. 그럼 집을 파신다라면 절반은 우리에게 달라. 그래서 똑같이 나눠주시고, 그래서 그 절반은 여러분 은행에 넣어놨다가 틀림없이 그 장남은 부모님 병원비 책임 못 집니다. 그때 님들이 내셔야 돼요.
그때 그 돈을 병원비로 내시면 절반이라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라도 하시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인간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인간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사실 더 본질적인 문제는요, 이 말씀하신 자매님의 마음속에 질투심이 있는 거야. 어머님이 왜 맨날 큰 집만 보태주나. 그리고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았는데 왜 큰 집한테 그 집을 팔아주나. 이 자매님의 마음에 자기도 모르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명분은 부모님을 걱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에는 그 부모님의 집을 팔아서 형이 다 가져가는 것에 대한 어떤 질투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매님이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그 부모님이 주실 수 있는 건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정말로 이 큰 집에다 집 팔아서 주겠다. 그러면 부모님 노후에 대한 내 책임은 없는 거다. 라고 생각하세요. 부모님이 집 팔아서 형제한테 준다 그러면 큰형한테 각서를 받아. 그러면 부모님을 모시는 거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중에 아프시고 이럴 때 모든 비용은 형이 되는 거다. 절대 나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받고 이거 공증까지 받겠다. 형이 나중에 나한테 동생이 너 이러지 마라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막 도망가고 책임을 방기하면 안 된다.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분명하게 얘기를 하셔야 될 부분이야. 그 정신 못 차리는 큰 집에게는 그렇게 해서 각서를 받고 공증을 받아서 아니면 계약서를 쓰세요. 예, 계약서를 쓰신다든가 이 법률적 자문을 받아서 부모님 재산 반은 동생 거잖아. 유산을 나눌 때 반은 동생 거거든. 그러니까 이 부모님 재산의 반에 대해서 미리 받는 거고 더 이상 추가로 어떠한 유산 분배도 요청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받아서 그걸 공증을 받으세요. 그래서 나머지 절반의 부모님이 사실 다 돌아가시면 그건 온전히 둘째가 가지면 되는 거잖아. 그죠? 예.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집을 팔아서 집을 합쳐라. 그리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떤 요구도 하면 안 된다. 그냥 그걸 담담하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놔야 그래도 나중에 어차피 내게 돼. 나중에 낼 때 최대한 이 사람들이 미룬다고. 나중에 가서 이제 그 자기네들이 말아먹고 틀림없어 또 말아먹어. 말아먹고 지랄 연병을 다 하다가 결국은 손 벌리러 오겠지. 근데 손 벌리는 기간을 최대한 늦출 수 있어. 그리고 그 무책임한 형에게 책임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각서는 실제로 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그 형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각서를 쓰라고 하는 거지. 정말로 돈을 안 내면 나중에 천벌받아. 나중에 부모님이 정말로 버려졌는데 그거 모른 척하면 그건 천벌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형이 반드시 동생보다 나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 형이 힘들면 동생이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은 그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거야. 부모님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형이 부모님 책임 못 지셨을 때 내가 책임지겠지. 그 마음을 지금부터 아예 비우세요. 마음을 비우시고 그리고 아까워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잖아. 사기를 당하거나 잃어버리는 재물은 내 것이 아닌 거야. 그 재물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재수 없어지는 거예요. 옛말대로 치면 재수 없다. 한마디로 내 것이 아닌 거야. 그 엉뚱한 돈이 나한테 들어오면 그 재물이 들어올 때 반드시 거기에 안 좋은 기운이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돈 벌어서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내 삶에 감사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재산은 차라리 빨리 말아먹는 게 나아. 그래야 더 이상 손 안 벌릴 거 아니야? 어차피 그거는 그 큰형이 말아먹게 돼 있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마음을 비우세요. 저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그걸 아까워하면 내 병이 들어. 각서를 받아.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 아버님에 대한 모든 노후 비용은 큰형이 된다라는 각서를 받고 마음의 자유함을 얻으세요. 그러나 인간의 도리로 나중에 부모님이 버려졌을 때는 책임지셔야 된다. 그게 인간의 도리야. 어떡하겠어? 형이 모자란 걸. 그 잘난 동생이 책임져야지. 그게 인간의 도리예요. 좀 더 힘센 사람이, 우리가 그러자 바꿔 말하면 더 힘센 사람이 그 힘이 약한
사람을 도와야 되잖아. 더 유능한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잖아. 유능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 내가 세금을 많이 내서 저 돈 못 버는 저 인간을 먹여 살리는 거. 그게 사회잖아요. 가족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핏줄이기 때문에 질투가 나는 거야. 이 질투의 본질은 뭐냐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질투예요. 돈에 대한 질투가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질투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형제 간에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부모의 사랑에 대한 질투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는 본인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베풀 수 있다는 것에 감사히 여기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 도움이 안 되셨다라면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지방사립대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인생상담은 일요일 저녁 8시까지 인생상담이란 제목 하에 800자 이내로 쓰셔야 됩니다. 예. 경기도 지방사립대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 그닥 공부를 잘하지 못해 지방사립대에 왔습니다만 사실 주변에서 가족 친척들이 거기 나오면 아무데도 갈 데 없다면서부터 대학이 평생 꼬리표처럼 쫓아다닌다는 둥 영어 공부해서 편입을 하라는 둥에서 편입시험을 준비했는데 이것도 과마다 2~3명 뽑으니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더라고요. 요즘은 외국에서 살다 온 애들도 많고 그래서 최근 망치 부인님의 대학 얘기를 듣고 차라리 등록금으로 해외에 나가는 게 더 큰 안목을 기름으로써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고민 중이기도 합니다. 참 입시 상담도 아니고 이런 거가 인생 상담인가도 싶지만 일단 보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졸업해서 어디 내밀 수 없는 졸업장을 주는 학교라면 굳이 끝까지 다닐 필요 없습니다. 거기다 더 이상 등록금 내지 마세요. 네. 그 등록금 모아서요. 차라리 해외에서 그 한 학기 등록금이면 그 워킹홀리데이처럼 일하면서 그리고 막 못 먹으면서 유스호스텔 같은 데에서 묵으면서 해외여행 다니면 그 돈으로 몇 달 동안 해외를 돌 수 있어요. 예. 차라리 저라면 이 젊은이에게 그 대학은 굳이 다닐 필요 없다. 예. 그 대학에 들어갈 등록금으로 차라리 그 해외 경험을 쌓으러 가라. 해외 일자리를 얻으러 가세요. 예. 해외에 가서 그 영어 공부를 해서 영어 공부 유학시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존나 영어 공부해서 편입해봤자 외국인이 말 걸면 땀부터 나잖아. 야,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차라리 실전 영어, 예, 이태원 같은 데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들끼리 하는 말 잘 들어보고, 그리고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자꾸 봐. 그러면 차라리 영어 공부 그게 더 나아. 그냥 그 자막을 안 보고 미국 드라마를 한 6개월 보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예. 그리고 하루 종일 들어. 하루 종일 그냥 틀어놔. 그러면 이제 한 6개월 지나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거든.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 단어 공부를 하세요. 꼭 필요한 단어.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단어는 5,000개만 있으면 충분하대. 5,000개만 있으면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중고등학교 기본 단어 그것만 알아도 사는데 지장 없대요. 예. 그리고 나서 해외에 나가서 사람들의 삶을 보고 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면 그 먹고 살 수 있을까, 그 안목을 넓히세요. 대학 아무리 열심히 다녀봤자 거기서 먹고 사는 방법 안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응원할게요. 네. 예. 근데 내가 팝송은 좀 왜 아니라고 생각해요. 팝송에는 그 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곡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악센트나 이런 걸 정확히 몰라. 드라마가 제일 좋은 이유는 일반 용어, 일반 언어에서 그 악센트라든가 그런 어떤 끝에 올리고 내리고 이런 걸 다 같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드라마로 배우는 영어가 실전 영어로는 제일 좋은 거다. 예. 팝송을 들으면 일단 영어랑 친해질 수 있고, 왜냐면 영어를 좋아하게 돼요. 팝송의 용도는 영어를 좋아하게 하는 거야. 샹송의 용도나 이런 그 외국 노래는 그 말을 좋아하게 하는 거. 왜냐면 음악과 함께 들어온 거는 애정을 느끼게 된대. 그래서 팝송의 긍정적인 면은 그 나라 말을 좋아하게 하는 거지. 영어만 들으면 땀이 나다가도 좋아하는 팝송을 자꾸 듣다 보면 영어가 흥얼흥얼해지고 좋아지는 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말을 배우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거
대학 입시엔 도움 안 됩니다. 입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입시 영어 보면 합격 못 한대. 우리나라 입시 영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입시를 위해서 혹은 편입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건 미드가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미드를 보세요. 예. 다음 이야기 넘어갑니다. 올해 33살 여자, 아들 4살, 5살 2명, 남편. 어릴 때부터 교회 몇 번 나가긴 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방법은 올해 처음 셀 모임 양육을 통해서 배웠어요. 주신 것의 10분의 1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그 이상의 것을 주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11조도 이번 달에 처음 냈습니다. 아직 초신자라서 믿음이 부족해서겠지만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이 많아서 사실 월급에서 11조를 드리면 이번 달부터 카드 연체되거든요. 믿음으로 드릴 수 있게 기도하라고 하셔서 기도하면서 드렸어요. 이미 답이 정해져 있고 제 믿음으로 부족한 거겠지요. 11조는 제 믿음을 시험하는 첫 번째 관문이겠지요 하셨는데요. 자, 일단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 먼저 그 남들이 권해서 하는 11조는 절대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예. 남들이 권해서 하는 11조는 절대로 복이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 11조는 강요하면 안 돼요. 그리고 11조를 내면 더 많이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예요. 예. 11조를 하면 더 많이 받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이상한 교회야. 그건 강요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드려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강요하면 안 돼요. 11조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거냐면 내 모든 돈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이게 다 하나님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럴 때 10분의 1이라도 드리고 싶을 때 그때 드리는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막 이걸 드리면 더 많이 준다라는 말에 속아서 드렸으면 사기당하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절대 돈 더 안 들어와요. 예. 진짜 내 마음에 이 모든 돈이 하나님의 돈이다 싶어서 이 은혜를 이걸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싶은데 돌려드리면 우리가 먹고 살 수는 없고 적어도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께 감사 표시하고 싶다. 그래서 이 돈으로 교회가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쓸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라는 마음이 들 때 드리는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이 셀 모임에서 11조의 의무를 막 설명했다 그래서 그 억지로 드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정말 11조 때문에 카드 결제를 못하는 걸까요? 님의 그 지출 내역서를 한번 쭉 써보세요. 예, 님이 받은 월급에 지출 내역서를 한번 쭉 써보시고 정말로 카드 연체가 11조 때문인가? 님의 지출은 합리적인가? 그걸 한번 따져보세요. 어쩌면 카드 연체라는 부분은 핑계가 아닐까요? 예, 그 빚이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자신의 능력 밖으로 그 낸다는 얘기,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카드 사용 내역을 한번 쭉 살펴보시고 줄일 수 있는 게 없나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도저히 줄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정말로 10의 1조가 아니라 100의 1조라도 하나님 제가 정말 죄송한데 11조를 드리고 싶지만 제가 이 빚이 많아서 이 딱 필요한 정말 그 뭐라나 하나도 사치품 없이 썼는데도 드릴 돈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100분의 1, 1000분의 1을 드려도 하나님은 이게 네가 가진 게 전부구나. 그럼 받으셔요. 그러니 10분의 1이라는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걸 헌금을 하면 더 많이 주시겠지. 이게 무슨 경마니? 배당금 받아? 아주 그냥 교회에서 말이에요. 이 11조를 가지고 교인들을 어떻게든지 땡겨 먹으려고 아주 장사치들이 너무 많아. 이 11조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드릴 때 눈물 흘리면서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돈을 보시는 거예요. 양이 아무리 많은 건 상관이 없어. 돈의 양은 소용없다니까. 그게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를 보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으로 드린 헌금은 헌금이 아니야.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 어떤 장로들이 자기가 건축헌금 얼마 했으니까 교회 지분이 얼마다. 주식 투자하니? 시벌놈들아? 아주 그 11조 하면 몇 배로 갚는다. 경마해? 건축헌금 얼마 했으니까 교회 지분이 얼마래. 주식 투자하니? 교인들이 이따위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가난해지신다니까?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
예. 이 헌금은요,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의미가 있는 거다. 그리고 무슨 그 점쟁이한테 복채 내듯이 그렇게 내면 그거 헌금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너무 감사한 마음. 그 감사한 마음의 표시로 드리는 거야. 그리고 이 돈이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게 진짜 헌금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돈을 많이 들인 부자의 헌금보다 그 과부의 2렙돈, 아주 하찮은 헌금을 더 귀하게 보신 거야. 저게 저 과부가 가진 전 재산이다. 돈의 양이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으세요. 마음을 보시는 거야. 자, 죄송해요. 오늘 제가 좀 인생 상담이 아니라 너무 세지? 미안합니다. 예. 이거 오늘은 상담 못할 것 같아. 내가 마음 상태가 너무나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왜 또 분노가 되냐면, 누가 방송을 부탁을 하는 거야. 이 대선 관한 방송을 좀 부탁을 했는데, 거기서 막 내가 화가 났어. 왜 화가 났냐면, 내가 선거, 2012년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선거법에 걸려서 내가 선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수 없잖아. 근데 그런 걸 알만한 사람인데, 뭐 대선 방송하는 게 어떠냐. 나는 매번 선거 때마다 돈 1,000만 원씩 드리고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검찰 조사를 받아요. 근데 내가 그동안 쓴 돈이 얼만데. 그 12년에 얼토당토하는 그 고소고발한 인간들 때문에, 내가 선거 때마다 그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예. 근데 또 방송을 하자는 얘기에 내가 막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방송 하자는 사람 때문에 상한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막 화가 나는 거지. 다 용서하고 잊었다라고 생각했는데도 그날의 분노가 다시 확 살아나면서, 응.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도 안 좋은데 이 더플랜 때문에 정신 못 차리는 인간들 때문에 화가 막 꾸역꾸역 올라와가지고, 예, 다음 이야기로. 그래서 오늘 상담이 좀 너무 독해. 도움이 안 되면, 안 들으셔도 돼요. 예, 죄송합니다. 예, 제 마음 상태가 상담을 할 만한 상태가 못 되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죄송하다는 마음. 부모님은 50대 중반. 어머님이 음식을 너무 안 먹습니다. 건강식품에 의존. 점심때 회사에서 뭐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안 먹고 과일을 자주 섭취. 평소에 밥 입에도 안 대고 밀가루 음식을 주로 드심. 국수라던가 핫도그. 오늘도 물어보니 아무것도 안 먹다가 어지러워서 핫도그 하나 먹었음. 아버지가 최근에 대장 문제로 수술받은 적이 있어서 어머님의 건강이 걱정됨. 반대로 아버지는 먹을 것을 참 좋아하심이라고 하셨는데, 따님, 네, 냅두세요. 예. 먹는 습관, 못 고쳐요. 예. 어떡하겠어요. 어머님이 50대 중반인데, 어떡하겠어. 못 말려요. 그냥 냅두세요. 예. 그리고, 대신, 부모님이, 보니까 이 어머님이 뭐 핫도그라든가 뭐 밀가루 뭐 이런 거, 주전부리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자연드림이라든가 뭐 이렇게 아이쿱 이런 생협에서 파는 질 좋은 유기농 주전부리를 집안에 여기저기 비치해 놔서 어머님의 입맛이, 예, 조금 건강식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보니까 아버지도 대장 문제로 수술하셨다는 걸로 봐서 고기 많이 드셨을 것 같아. 이거는 두 분이 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 사실 이렇게 보니까 어머님이 직장 생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점심 때 회사에서 뭐 먹었냐.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회사 다니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자연식을 할 기회가 없어요. 예. 아이쿱. 예. 아이쿱 이런 생협이나 이런 데서는
웬만하면 친환경 농산물들을 가지고 재료를 만드니까 거기서 만든 간식들을 좀 사드리는 게 낫고요. 이게 이제 두 분이 그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 남자들은 술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고, 왜냐하면 남자들이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를, 그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를 저녁 때 술 먹고 고기 먹으면서 풀거든. 너무나 긴장돼서 있었기 때문에 저녁 때 술 한 잔에 삼겹살을 먹어야, 그래야 이렇게 좀 속이 든든하고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꾸 먹는데, 그게 대장을 썩게 만드는, 대장암의 가장 원인이죠. 삼겹살의 소주가 만병의 근원이에요. 예, 그 삼겹살의 소주가 만병의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끊어야 되는데, 또 이 부모님이 그걸 끊질 또 못해요. 그게 또 습관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부모님들의 식습관을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부모님께 그 와인을 선물해 드리세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오셔서 와인을 드시게. 그럼 와인은 한 반병까지는, 술 중에서 와인은 그게 이제 이 심장도 튼튼하게 하고 그 혈관을 젊게 만드는 그런 성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음, 네. 그래서 그 와인을 드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단 와인 말고, 단 와인은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달지 않은 와인을 그 부모님께 선물을 해서 그걸 좀 드리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집안에 건강식을 좀 여기저기 놓는 게 좋아요. 이게 삼겹살도 와인이랑 먹으면 좀 덜하대. 예. 삼겹살도 와인이랑 먹으면 소주랑 먹는 것보다는 좀 낫대요. 이게 소주가 참 안 좋은 술이거든. 술 중에 제일 나쁜 게 소주예요. 예. 그 다음에 맥주. 그러니까 이제 이 소주나 맥주 같은 경우에는 질이 나쁜 술이야.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의 전통주가 좋대잖아요. 막걸리나 와인 같은 게, 이 좋은 게 그 살아있는 그 효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술 중에선 낫대는 거야. 근데 와인이나 막걸리는 염증이 있을 때 먹으면, 와인이나 막걸리를 염증이 있을 때 먹으면 염증이 확 커져요. 그래서 이 와인이나 막걸리는 그 되게 조금만 마셔야 된다. 많이 마시면 안 된다. 염증 같은 게 없으시면 그 뭐 막걸리 한 병으로 두 분이 나눠 마시거나 와인 한 병을 나눠 마시는 게 좋고요. 예. 그 이제 술은 그렇게 가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막걸리도 요즘에 이제 그 왜 한 달씩 유통기한이 한 달 넘는 거 있죠. 그런 막걸리는 안 좋은 막걸리예요. 그건 생막걸리가 아니야. 이 유통기한이 짧은 막걸리 있죠. 그 제조 연월이라고 유통기한이 일주일 이내인 막걸리는 그게 생막걸리라 그래가지고 그 전통 막걸리예요. 근데 막 이 뭐 한 달 넘는 그런 막걸리들은 그게 이제 그 일본식 막걸리야. 안 좋은 술. 예. 막걸리도 그 뭐 이렇게 일본식으로 만든 막걸리는 좋은 술이 아니다. 예. 음. 그리고 이제 그 일본식 술 마시는 습관으로 정종 드시는 분들, 정종은 꼭 데펴서 먹어야 된다. 예, 예, 예. 그래서 그 이 술에도 다 종류가 있는데, 그 뭐라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는 레드 와인, 고기를 먹을 때는 레드 와인이랑 먹는 게 좋다더라. 예, 그리고 그 삼겹살은 별로 안 좋은 고기예요. 원래 삼겹살이 그 제일 싼 고기야. 기름이 많아서. 그래서 그 삼겹살은 원래 다 버리던 고기라 그게 되게 싸니까 옛날에 이제 막장에서 뭐라 그러나 광산에 계시는 분들이 석탄을 흡입하면서 일을 하고, 그 돼지 기름을 먹으면, 삼겹살을 먹고 돼지 기름을 먹으면 목이 좀 부드러워진다. 그런 속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삼겹살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삼겹살이 서민 음식 이러면서 그 고소한 그 돼지 기름이 타면서 고소한 맛을 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삼겹살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 삼겹살이 건강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차라리 목살, 목살이나 전지살 이런 것들을 기름을 제거하고 구워서 드시는, 그런 음식을 해서 부모님께 잘 이렇게 초대해서 그런 걸 드시게끔 유도해 보는 거, 그게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좀 괜찮은 음식을 드시는 습관을 들여야지 잔소리만 해서 되는 건 아니다, 부모님께. 예, 답변이 안 되셨다면 죄송하고요. 저는 망치 부인님께서 하시고 이루셨던 역할과
망치 철학을 이어가고 싶은 군입대를 앞둔 대학생입니다. 망부님의 아프리카에서 진실을 말하는 소리가 30대 이상 분들께는 마음을 움직였지만 10대에서 20대 분들께는 아직 전해지지 않은 것 같다. 이분들을 타겟으로 저도 시사방송 컨텐츠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공부도 하고 있고 방송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저에게 몇 가지 조언과 팁, 최장수 시사방송인으로서 충고 등등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 20대에는 시사방송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군대도 안 갔다 왔잖아요. 예, 군대도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시사방송이라는 건 그렇게 막 그냥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경험이 있어야 돼. 그 적어도 군대 갔다 오고 그리고 공부도 마치고 그리고 직장도 몇 가지 경험해 보고 그래야 시사가 보여요. 그런 경험이 없이 그냥 시사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게 깊이가 없기 때문에. 예. 근데 시사 방송이 한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 많은 시사 방송들이 이 한계에 부딪히는 게 뭐냐면 결국 경험치의 한계야. 입으로 막 이렇게 말재주가 좋은 사람들이 학벌 팔고 떠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오래 못 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사는 삶의 이야기거든. 망치 부인이 그 최장수 시사 방송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이가 내일 모레 50이고 그리고 이 직장 생활도 해보고 인생의 경험이 있는 게 그게 내 경험을 가지고 시사 문제를 보니까 그 시사 문제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시사가 다른 사람의 시사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젊은이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지금 섣불리 시사 방송을 할 생각 하지 말고 책을 한 1000권을 읽겠다. 예. 그 인문학 책부터 해서 그 석학들의 책을 1000권 정도 읽겠다. 1000권은 읽어야 시사할 수 있어요. 예. 1000권 정도를 읽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한 1000명하고 대화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1000명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을 듣고 책을 1000권을 읽고 예. 그리고 진짜 이 1000일을 동안 고민 인생을 놓고 고민해 봤을 때 그 정도 겪으면 시사방송을 시작할 준비가 되는 거 아닐까. 예. 시사는 좀 준비된 사람이 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 가지 직업도 경험해 봐야 돼. 직업을 경험해 보지 않고 그냥 시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이론이야. 그 이론은 이게 참 웃기는 거야. 학교에서 장사를 배우면 장사가 안 되는 것처럼 그 장사는 장사꾼한테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직장을 다녀본 사람이 시사를 제대로 알아요. 그래서 직장 경험도 먼저 해보라는 이야기를 먼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사탐 강사를 10몇 년을 했어요. 그리고 영업사원이 되게 컸어. 제 영업사원 하면서 세상에 돈 만지는 사람들을 보았던 거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존재인가. 이게 학원에서 애들 가르칠 때 절대 알 수 없어. 돈에 눈이 뒤집어진 인간들. 돈 한 푼이 막 아까운 인간들. 그러면서도 얼마 못 벌면서도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들. 아주 다양한 이 사람들을 만났던 게 영업사원 경험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의도에서 4년 동안 정치연구소에 있으면서 그 정치판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원리를 갖고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망하고 흥하는구나. 한 정당의 탄생부터 그 종말을 보고 나니까, 그게 내가 지금 시사방송을 하는데 굉장히 큰 그 경험치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먼저 경험하고 배워라. 그리고 나서 시사를 해라. 쉽게 시사했다가 망하는 사람 여러 봤다. 그냥 말장난으로 끝나요. 예.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너무 교만한가? 내가 너무 교만한가? 예. 죄송해요. 제가 너무 교만하게 보였다면 인생 상담 신청하신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기혼 여성이고 현직 교사로 중등학교에서 15년간 근무하다가 당시 학교의 모 부장교사와 교감의 성희롱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결백을 주장하다 오히려 제가 스스로 퇴직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러 퇴직 후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15년 만에 다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련 없이 버리고 나왔다지만 가끔씩 들끓는 그들에 대한 분노로 힘이 들고 지금이라도 교육당국에 접수하면 처벌할 수 있다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갈등 사이에서 때때로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들을 지금이라도 용서라는 미명하에 과거로 덮는 게 나을지 지금이라도 적법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게 나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느 시점이 중요한데요. 이 성희롱 문제도 저기가 있어요. 공소시효. 예. 이런 성희롱 문제의 공소시효를 한번 그 변호사랑 의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처벌이, 예, 가벼워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오래 고생하시면서 시간이 오래 지났으면 이게 공소시효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거 지났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처벌이 안 돼요. 예. 처벌이 안 될 수 있고요. 근데 보니까 이제 15년간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다시 그 15년 만에 저기 임용고시를 준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만둔 지 얼마 안 된 거야. 그죠? 그만둔 지 올해, 그러니까 1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교육청에 고발하셔야 돼요. 예, 교육청에 제보하시고요. 그 스스로 사퇴 원인이 이거였다. 이걸 밝히셔야 돼요. 그래야 이 인간들이 또 그런 짓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증거가 있어야 돼. 예, 증거하고 증인이 중요한데 보통 증인이 그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증인을 서주시기 어렵잖아요. 그 학교에 계시다가 나간 선생님 중에 증언을 서주실 만한 선생님을 섭외할 수 있다면 증언과 증인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 증거 이제 성희롱을 했다라는 뭐 영상이라든가 녹음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훨씬 더 징계가 쉬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해당 교육청에다가 제보하시고 이거 싸우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그냥 참으시면 이건 용서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자, 순서대로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한테 또 그럴 거예요. 그죠? 예. 다른 선생님한테 또 성희롱을 하고 지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교육청에 고발을 해서 징계를 받게 해야 돼. 조사를 받고 징계를 받게 해야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제보하시고 해결하셔야 될 문제이다. 첫째,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둘째, 이건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을 조치하지 않고 그냥 덮으시면 평생 이걸로 화병이 나고요. 우울증과 기타 등등 안 좋은 증세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선생님을 위해서도 이 사람들은 법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용서란 뭐냐? 용서는 뭐냐면 법적인 절차로 다 제보하고 그 절차를 밟으신 뒤에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끊는 거. 그게 용서예요. 용서란 이 사람이 처벌받아야 되는 법적인 절차상 그 조치를 받아야 되는 모든 과정의 자료를 교육청에 넘기세요. 그래서 다 넘기신 뒤 증인 증언까지 다 확보를 해서 다 넘기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잊으세요. 그게 용서예요. 그 사람이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처벌을 안 받은 것 때문에 막 속상하고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처벌을 안 받는다면 잘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벌을 주신다는 거야.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죄를 피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몇십 년 지난 뒤에 추적 조사해봐. 끔찍한 천벌 받아. 분명히 죄를 졌어. 근데 법적인 그 테두리를 벗어나가지고 벗어난 인간들이 있거든요. 몇 년 뒤에 보면요. 진짜 차라리 그때 그 법적인 처벌 받는 게 나았어. 나중에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신다니까 너무너무 잔혹한 천벌을 내리셔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법적인 처벌을 받았든 징계를 받았든 잊어버리세요. 님은 할 일을 다 한 거야. 그냥 깨끗이 그래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만약에 저놈이 그동안 쌓은 복이 있으면 간단하게 처벌을 받을 것이고 여기서 처벌을 안 받으면 저놈은 천벌을 받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이제 새로운 삶에 이제 새로운 삶으로 질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제 수준의 그 상담인데 도움이 안 되셨다면 예, 죄송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분은 인생 상담이란 제목을 쓰시고 방을 만드셨는데요. 예, 그냥 내용에다 인생 상담 쓰시고 본인의 저기 이름을 쓰시면 되는 거였어요. 예. 21살 시흥에 사는 남자입니다. 초등학교 때 한약을 잘못 먹어서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려 치료를 받으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를 나와서 병 때문에 사급 판정을 받을 것 같아 병역 특례를 받기 위해 일찍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6급 병력 면제가 나왔습니다. 이 회사에 다닐 이유가 없고 대학을 갈까 고민을 하다가 1년이 지났습니다. 요새 일도 많아지고 상사분의 구박이 심해지고 못마땅해 하시고 하시니 스트레스가 쌓여 병이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나와 쉬면서 대학을 갈까? 대학은 저희 아버지가 5.18 국가유공자입니다. 혜택을 받고 대학을 갈까? 회사에 남을까? 망설이고 있습니다.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이분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첫째, 한약을 잘못 먹어서 생긴 병이 맞는지, 이게 한약을 잘못 먹어서 생긴 병이 맞습니까? 한약은 대부분 이제 식품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먹고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렸다는 건, 예, 이건 조금 뭔가 원인을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지, 예. 그래서 이 원인을 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이 지금 사급 판정을 받을 것 같아서 병역 특례 회사에 입사를 했어. 이분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미리 막 계산을 하고 걱정을 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6급 면제가 나온 거야. 병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 이러면 군대 못 가.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군대를 못 가는데 병역 특례 회사를 계속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계속 그 회사를 다닐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여요. 가령 그 회사를 다녀서 일단 이분이 회사를 다닐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기 전에 뭘 가져야 되냐면, 이 회사를 계속 다녔을 때의 장점, 그 다음에, 회사를 그만뒀을 때의 진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장점과 단점, 지금 단점은 그 회사 상사가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건데, 내가 볼 때 아마도 이 병역 면제 판정 받은 다음에 상사의 한마디가 더 다르게 들렸을 거야. 그 전에는 어떻게든지 병역 특례를 받기 위해서, 그 상사가 뭐라고 씹어대든 참았는데, 일단 병역 면제 판정 받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상사의 말이 다르게 들렸을 거예요. 그런 심리적인 원인이 더 먼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이분이 또 이제 자기 5.18 국가유공자 자격을 가지고 대학을 갈까 뭐 이런 계산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분한테 뭐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뭘 하기 전에 먼저 인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보니까 아주 다양한 뭐라 그러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알아보시고 정보에 익숙하고, 그래서 막 앞서 나가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 근데 이 자가 면역 질환의 가장 나쁜 게 전 스트레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활 습관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부르는 스타일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이분의 생활 습관이, 그러니까 사고 방식이나 생활 습관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부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병이 계속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 이분이 가져야 될 자세는 먼저 그 인생에 대해서 멀리 바라보는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학을 가냐 회사를 그만두냐는 전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도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애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할 거야. 그리고 5.18 유공자라고 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좋은 대학들이 별로 없어요. 예, 좋은 대학들이 별로 없어. 그러면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재수하고 고생하고,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도 별달리 학벌이라는 것이 큰 도움이 안 되는 대학을 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대학이 님의 인생에 큰 도움이 안 돼. 다만 허세죠.
대학 졸업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지금 병역특례업체를 다니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방송대학을 가시는 게 전 낫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학을 정 가고 싶으면 방송대학을 가라. 그런데 이 회사가 정말 병역특례를 받기 위해서 들어간 회사면 면제를 받는 순간 이 회사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야. 제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아셨을까? 병역특례, 아니 병역특례 회사는 그때 가서 들어가지.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분이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래서 그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를 가지고 여길 들어간 거잖아요. 제가 이분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요. 지금 이제 내가 알고 있고 병역특례 회사가 굉장히 일이 힘들다고 알고 있어.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만약에 군대를 대신해서 다니는 거면 그걸 다 참고 다녀야 되잖아. 근데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이분은 특성화고 때문에 여길 간 것도 있잖아. 하나의 원인이? 특성화고를 다녀서 간 거고, 특성화고를 졸업하신 분은 3년 정도를 한 회사에서 근무하면 그걸 경력으로 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걸로 알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분께 드리고 싶은 건, 본인의, 지금 이제 이 윗사람이 괴롭힌다 그래서 나가버리면 어딜 가서도 또 도망가요. 예, 어딜 가서도 도망가. 그러니까 나는 이분한테 본인의 질병을 회사에다 알리고, 그래서 내가 무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업무량을 좀 줄이면서 차라리 이 방송대학을 그래서 학위를 따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회사가 정 나빠서 그만둬야 되겠다 싶을 때는 이 특성화고 졸업생이 3년 뒤에 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그것도 좀 한번 알아보신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볼 땐 이분이 뭘 판단하시는 게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성급한 판단하는 것 같아. 예. 너무나 성급하게 판단을 하시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리 걱정하는 거잖아요. 인생을 좀 여유 있게 사는 자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좀 먼저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분께 좀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 이런 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책은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책들. 일단 읽으셨을 수도 있는데,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예.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가볍게 직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아주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책들이에요. 그거를 다 읽으신 다음에는, 이렇게 좀 탈무드에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탈무드의 좀 어른들이 보는 탈무드를 한번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 예, 그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삼국지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예, 황석영이 쓴 삼국지. 예, 황석영이 쓴 삼국지를 쭉 읽어보면, 거기에 이제 이 남자로서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야 될까, 그걸 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삼국지를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손자병법을 한번 읽어보시고, 예, 손자병법, 그리고 책은담, 이런 책들이 좀 인생, 그러니까는 가볍게 시작하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그 다음에 탈무드, 그리고 이제 삼국지, 손자병법, 책은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좀 이제 오랜 조상들의 지혜도 배우고, 삶을 좀 여유있게 보게 돼요. 이문열의 삼국지는 별로 안 좋아요. 예, 이문열의 삼국지는 너무 그 작가가 잘난 척을 많이 해갖고 도움이 안 돼.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을 좀 읽어보면서 인생을 좀 멀리 보는, 그러니까 장편 소설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분은. 왜냐하면 너무나 이렇게 눈앞에 있는 단기적인 계산을 하고 움직이는 사람인데, 보니까 되게 능력은 있고 부지런한가 봐요. 능력 있고 부지런한 친구인데 좀 멀리 보는 안목이 필요하니까 이럴 땐 좀 긴 책을 좀 읽을 필요가 있다. 예, 라는 말씀. 황석영의 삼국지가 좋다. 예. 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쓰는 책들은 조금 우리 정서하고 좀 안 맞는 면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 와 있는 많은 자기계발서들이 막 긍정의 힘을 막 얘기하는데,
그런 책들은 이분한테 안 좋아. 예. 막 이렇게 그 소위 보험 영업하고 이런 분들이 권해주시는 책들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한테 그 책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책들은 뭔가를 막 더 열심히 하라고, 빨리빨리 하라고 막 그러거든. 근데 막 이렇게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 이런 분은 더 악화돼요. 예. 예. 그런 분들은 이 악화되기 때문에, 예. 그, 환단고기 얘기하신 분은 블랙입니다. 예. 네. 어. 네. 그래서 그 이분은 뭘 막 눈앞에 있는 걸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인생을 멀리 그 깊이 보는 그거에 지금은 좀 노력할 때다 해서 회사 일은 좀 병을 핑계로 좀 줄이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본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감히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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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아까 그 10대 분이 10대, 20대 분들도 기사도 안 읽어보고 사드는 무조건 북핵 막으려고 필요할 거다. 무조건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다 이런 생각 가진 분이 많아서 기사를 분석하는 콘텐츠를 구상했었는데 저도 언젠가는 망치 부인님처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송을 하고 싶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젊은 친구들이 그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논쟁을 하다가 막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누구랑 싸우려고 누구랑 논쟁하려고 방송을 하시는 거는 정말 안 좋은 일이다. 예,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것, 그러니까 배우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며칠 전에 그 제가 사드 가지고 얘기하는 걸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반드시 옳다는 생각 안 하거든요. 내가 몰라서 그래. 좀 가르쳐 줘. 그래서 걔네들이 가지고 오는 자료를 가지고 보면 그 안에 반드시 빈틈이 있어요. 그런 빈틈을 딱 정리해서 이게 내용이 없잖아. 이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진짜 정보를 보여주는 방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많은 젊은 친구들이 막 그 단기간에 말싸움으로 죽여야 돼 막 이러면서 그렇게 그 논쟁들을 하는 경우를 보는데 이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자기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논쟁하고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논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말이 막혔어. 그러면 아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라고 딱 인정해 버리세요. 내가 좀 더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서 자료를 좀 달라. 그렇게 하셔야지. 그리고 그 자료를 분석해 보면 거기 반드시 단점이 있어.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논쟁을 하기 위해서 뭘 하질 말아라. 예.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오늘 인생 상담은 제가 컨디션이, 예, 그 좀 시절이 좀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상담은 너무 별로였던 것 같아요. 예, 정말 죄송합니다. 예, 어, 최승호 PD가 1000개 이상의 욕을 먹고, 참, 나는 이 1000개의 욕을 한 애들 국정원일 거라고 봐. 최승호 PD의 글을 읽어보니까 논리 정연하더만. 최승호 PD한테 악플을 단 1000명이 나는 상당수가 국정원 네트워크라고 봐요. 예. 그 최승호 PD한테 악플을 단 애들은 내가 볼 때는 그 국정원 네트워크일 거다. 왜냐하면 내가 볼 때 더 플랜을 팔아서 투표할 필요 없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러면서 몰아가려고 나는 이거 작전 피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덩달이 되지 마시고 예. 뉴스타파 만든 사람이 최승호 PD인데 그 최승호 PD가
더 플랜이란 영화에 대한 비평을 썼어. 여기 뭔가 이렇게 내가 계속 얘기했던 왜 인증을 안 했냐. 이건 막연한 추론으로 그럴싸하게 말 맞추기란 거야. 개표 부정 애들의 문제가 그거거든요. 그럴싸해. 그런데 그럼 왜 선관위하고 다이다이 안 떴냐고. 선관위하고 막 그 이 내용을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고 몇 년 동안 싸울 수 있는데 안 싸웠거든.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뻥 터트려? 이것부터가 불손하다는 거야. 그동안에 선관위를 고소 고발했어야지 3년 동안. 그래서 선관위가 유죄 판결 받나 무죄 판결 받나 인증했어야지. 근데 그런 절차 없이 나온 거는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이제 이 최승호 PD가 이 굉장히 중립적으로 썼어. 왜 선관위를 가서 물고 늘어지지 않았냐. 그걸 지적한 거거든요. 나랑 똑같은 지점이야. 그걸 가지고 악플을 다룬 거야. 나는 그거 국정원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자기도 모르게 최승호 PD한테 악플 달았으면 가서 지우고 사죄하세요. 예. 자, 이거 마지막까지 이놈의 더 플랜 때문에 내가 지금 죄송해요. 예. 오늘 방송이 원래는 인생 수다방 하는 날인데 오늘이 이제 그 세월호 3주기이면서 그 부활절인데 오늘 또 인터넷에서 쓸데없는 얘기하는 인간들 때문에 제가 너무나 화가 나서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늘 인생 상담이랍시고 한다고 오늘 또 이 귀한 사연들 보내신 분들께 도움 안 되는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예. 이게 좀 마음을 이렇게 부활절에 맞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고요. 예. 이러다가 이 인생 상담 접게 생겼어. 일부러 얘네들이 인생 상담 막으려고 혹시 더 플랜을 공개한 건가? 가령 자백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밝혀진 진실, 법정 투쟁을 가지고 만든 영화이고, 예. 이 더 플랜 같은 경우에는 추측을 가지고 객관적으로는 인증 없이 한 거잖아. 기계가 문제라는 둥, 자, 네,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요. 네, 네. 오늘 방송이 좀 까칠했다라면 진심으로 죄송하고,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아직 내공이 부족해서 아무리 이래도 열받지 말아야 되는데 아직은 열을 받네요. 예, 죄송합니다. 저의 부족한 방송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업과 꿀잼으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일일이 이름 불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 또 참사장님 양혜니님, 안경유이님, 베티고양이님, 상식이 통하는 세상님 그리고 풍행국님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망치부연 방송을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나머지 허락 없이 올리신 분들은 고소 대상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 후원 못해서 미안해 라고 하신 님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게 최고의 후원입니다. 예. 오늘 가짜는 인생 수다방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예. 오늘 혹시 부족한 내용이지만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보내는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혹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건 제가 아직 인생 상담할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인생 상담은 제가 좀 더 그 마음을 좀 다스려서 하도록 할게요. 선거가 다가오니까 막 마음속에서 이 분노가 일어. 특히 대선이 다가오니까 내가 이 감옥에 갔었던 그 분노가 막 일어나면서 지금 막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제가 주중에 좀 쉴 수도 있어요. 예. 주중에 큰 일이 없으면 제가 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 예. 일단 내일 하루는 쉽니다. 예. 내일 하루는 쉬고요. 다음 방송은 화요일 낮 2시, 다음 방송 화요일 낮 2시로
예약해 두고 갈게요. 예, 오늘 평안한 밤 되시고, 네. 오늘 후원한 거 이름 안 불러줘서 후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망치 부인은 그 소송비를 마련하면서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아, 망치가 꿈꾸는 좋은 세상이 과연 올까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은 올 수 있을까요? 행복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 행복은 우리 마음속에 있고요. 예, 우리 모두가 예, 평화롭게 서로를 사랑하는 세상을 꿈꾸기 시작하면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됩니다. 중지동천,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정의로운 세상을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정의로운 세상을 우리가 다 같이 꿈꾼다면 하늘이 움직일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게 되겠어? 이기기 어려운 대상하고 싸우면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텄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갑시다. 여러분의 내일은 예, 오늘 이 세상을 마감하는 이 세상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밤 세상을 떠나겠어요? 예, 오늘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한 내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 하루 헛되지 않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감사함으로 시작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었고요. 화요일 날 2시에 만나요. 고맙습니다.